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휴가로 어제부터 시사야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망한 장병이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군 인권센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요일 경제 읽기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새내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교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학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초등학교에는 오늘 하루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살펴보니까 학생 혹은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 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른다고 하고요. 올해 제기된 교권침해 소송만 87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을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교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봐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77%에 달했다는데요.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가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원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다네요. 네, 지난 15일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고요. 오는 26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안타깝게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도민에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만들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늑장대학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분향소를 찾았는데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합동분향소 오늘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찾아왔는데요. 사실 김 지사는 지금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좀 부실 대처를 했다. 이제 여론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어서 내가 거기 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추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를 밝히겠다고 한 발언 속 책임자는 나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이미 전달이 왜곡됐다고 해명했고요. 이 사고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일찍 가서 지휘통제 구조 등을 하지 못한 게 잘못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대형 참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치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인데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참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주말 골프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좀 핫한데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예,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서 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회의 때 아마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 그러니까 뭐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 이런 것을 위반해서 수혜 중 골프를 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런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래도 참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로 그 뉴스의 중심에 서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정치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네,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여당에서는 이게 전 정부 책임이 좀 크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이 2010년, 2011년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어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4대강 이후 방치된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이 수해 실제 대응 방안을 놓고는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입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재빠르게 좀 움직이고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서 수해복구 재원에 쓰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 특별활동비다 문제다. 이런 뉘앙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도 조금 어제하고 오늘 나온 얘기가 조금 결이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 예.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오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가장 크게 회수해야 할 돈은 검찰 특활비라면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 눈먼 돈을 긴급 수해복구 지원비에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제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 이 검찰 특별활동비도 재난지원과는 관계가 없는 셈이 되는데, 아닐까? 네네, 이런 지적이 예상됩니다. 예, 4대강 사업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몇 번 한 거예요? 이 4대강 사업은? 5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지금 4대강 사업 관련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계속 다른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 지난 정부 시절 금강, 영산강의 보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것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감사원이 이런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 1월 이 김은경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서 편향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예. 아울러 환경부도 보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를 존치한다는 거죠? 네, 이제 지난 정부 때 보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서 이게 무리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제 감사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서 오늘 환경부는 바로 이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 모든 보가 정상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마 세종보 복구가 이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최근 수해로 여권에서 이 4대강 지류 지천을 중심으로 좀 준설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이것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번 감사 결과 발표 이 사업에 좀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너무 헷갈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만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전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체를 하는 게 맞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존치를 한다 그러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는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또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장장 18개월간 대대적 감사를 벌였지만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후보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다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환경부의 위법 부당행위가 있었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서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해체 결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비정상화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면서 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게 수해 원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 피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고 안도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발언의 수위가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예, 그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정치권들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듣는 사람은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신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뉴스에 이어갈게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지금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도 사실 서로 공방을 할 상황은 아니었죠. 눈치가 엄청 보였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늘부터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하자. 다시 그 얘기 한다면서요? 네, 사실 뭐 며칠 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폭우 따른 수해로 말씀하신 대로 좀 여야 간의 공방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그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라는 이제 민주당 소속 조직이 있는데 여기 전체 회의를 다시 열면서 공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아울러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원안을 유지하되 신양평 IC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수정안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현안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면서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린다면서 여기 굉장히 시끄럽겠는데요?
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6일 오전에 이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고 오늘 이 회의 때 그러니까 민주당 이 TF 회의 때 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현우 의원이 밝혔는데요. 앞서 국토위에서 지난 17일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이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원래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폭우 피해 때문에 이게 일정이 연기됐던 게 이제 다음 주에 재개가 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 과학기술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건 뭐 하려고 구성한 위원회입니까? 이게 뭐 민주당에도 있는 조직이고요. 원래 정당의 여러 가지 당 중앙당의 특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을 했고, 뭐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위원장을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뭐 이번 수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대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좀 말하자면 이제 야당의 주장 비판 공세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이게 괴담이다, 비과학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 예, 아마 이 과학기술 특위가 아마 그런데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예. 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열렸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있는 기구이고요. 이게 원래 윤리특위에서 이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다 보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쵸. 재상투를 못 깎는다 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제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윤리특위에 권고를 하면 이제 이걸 가급적 수용하도록 한다. 이제 네. 이런 취지로 만든 조직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자문위 7차 회의가 열렸고 결국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제명,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문위가 의견을 넘기면은 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특위 소위원회 그리고 윤리특위 전체회를 거쳐서 특히 제명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만 무소속이잖아요. 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감싸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뭐 제명까지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그 제명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제명되면 국회의원직을 잃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중징계 권고가 나왔네요.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윤리특위 단계 또 본회의 단계 이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어떻게 처리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 논란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때 그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줬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등에 대해서 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냈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오늘 재판관 전원 일체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 예,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선거권을 어떻게 그 선거의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이제 입법자, 즉 국회 권능에 속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 입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위성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서 오늘 권고 의견으로 이제 이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양당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다만 어쨌든 이게 그 형식 입법 논리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이 투표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이것이 뭐 현저하게 뭐 공정성을 결여해서 헌법에 위배된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정의 요지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나왔을 정도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폐해를 없애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편해야 되는 거죠. 네. 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지금 여야 간에 이게 진행 중인데요. 예. 어제 그저께 지난 18일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때 이제 밝힌 바로는 네.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함께하는 이른바 2+2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브리핑 비슷하게 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기존에 그 각자 내세웠던 입장에서 의견 차이를 좀 많이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는데 그 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이런 정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그 이른바 위성정당들만 이제 비례투표용지에 놓고 본인들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 안 해서 투표용지에서 빠졌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민주당 국민의힘도 그 의무적으로 넣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큰 효과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 또 이제 이른바 이런 꼼수에 대한 약간 뭐 벌칙성 이제 이런 조항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 중에 어느 하나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제 민주당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구나 공통적으로 1번을 하고 비례대표도 1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게 되면 이제 이거를 다른 정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1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예.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개특위 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 간에 이 그 선거법 개선 관련 지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과 종합적으로 이 진행이 그러니까 돼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이지 이 심의원의 법안만 따로 이제 처리되기는 그렇겠네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준연동형을 안 하고 원래 지금 사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지지난 20대 때 총선 때까지처럼 이른바 병립형 선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심의원의 그 심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뭐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총선의 득실을 따져서 아마 양대 정당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미국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오늘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그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서 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다시 열자 이렇게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의지 등에 대응해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또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의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 또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제 어떤 국제 이슈도 이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미일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월북한 미군 장병 있잖아요. 안전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 사실 그 관련은 정보를 그 미국 쪽에서도 지금 북한과 연락을 했는데 뭐 북한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다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응답이 없다. 네,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신원을 공개했고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뒤집으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정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도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에 연락했지만 이런 통신에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동경비구역 하면 떠올리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여부가 25일 날 결정 납니까? 네, 그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167일 만에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책임을 물어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요. 이 소추안이 지난 2월 9일에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습니다.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뉴스야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어젯밤에 포구 실종지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20살 해병대원 최수근 일병이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최 일병을 비롯해서 수색 작전에 참가했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수색 작업을 했어야 되는지, 다른 현장에서 대민 지원하고 있는 군인들의 상황은 다르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물 높이가 그 겉으로 보기엔 많이 높아 보이지 않아도 그 당시에 체일병이 투입됐던 현장 상황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장갑차마저도 철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현장이 폭우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유속도 빠르고 또 수위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네. 그래서 대체 이런 하천의 복판에 장병들을 손을 잡고 서 있게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소방대원분들이 이 현장에 투입된 거랑 비교한 영상을 보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시고요. 소방대원분들은 그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로프를 이렇게 해서 안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수색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프 하나 없이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수색 방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거를 인간띠 수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하천 속에 일렬로 세워놓고 떠내려가는 물체를 찾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런 수색은 사람이 보통 물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류에서 더 떠내려가지 않게 할 때나 쓰는 것이지 이 불특정의 실종자를 찾을 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쓰기에는 당시에 하천 상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현장 지휘관들이 그곳 지형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무엇보다 안전장비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실종자를 더 많이 발견해 보려고 무리를 하다가 참사를 빚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니까 거기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최일병이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데 포병대대는 물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적은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최일병이 투입이 되었던 작전은 도보수색입니다. 도보수색. 네,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인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도보수색이라 함은 하천변이나 육지를 걸어 다니면서 이 천에 떠내려가는 물체가 없는지 또는 강변에 걸려있는 물체가 없는지 수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뭘 발견하면 네. 보트에 탄 수색대나 구조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에 들어가는 건 수색대나 구조대이지 예. 이런 도보 수색에 투입된 인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볼 때 이 작전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루어진 작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김영남 사무국장께서 보실 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에 들어가라고 수색을 하라고 작전을 세운 게 아닌데 물에 들어간 상황은 지휘관이 잘못 판단을 한 겁니까?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각에서는 예. 지금
어떤 그 실종자 발견에 실적 경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무리를 해서 작전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뭐 현장의 지휘관들이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되게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이 뭔지를 앞으로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 체계 전체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대민 지원이란 이름으로 군인 분들이 굉장히 여러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성이나 안전장비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해병대 가면 그 전투 수영 훈련이라는 거 받잖아요. 근데 네. 제1병 같은 경우는 그 훈련을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사실은 해병들이 전투 수영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이런 급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이런 위험한 돌발 예. 상황에서는 전투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 수영을 배웠는가 아닌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 투입을 하게 된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수영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훈련이 유용할지 어떨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투 수영 훈련도 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장병을 그런 위험한 작전에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투입한 게 맞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군인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물론 그렇게 투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투입한 인원이 아닌데, 네.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위험한 수색 방식을 택했다. 네. 이거는 유가족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무리한 수색을 하게 된 이유가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무리한 이제 투입의 이유가 지금 소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인력들을 투입을 했는지, 안전장치는 왜 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해 현장에 실종자 수색이나 복구를 위해서 투입된 장병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번 수해 현장에는 오늘은 11,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예. 누적으로는 32,000명이 연인원으로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병들이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방부가. 네.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거 비추어 봤을 때 투입을 하면서 뭐 안전장구나 기초적인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예. 다른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 상황은 좀 다른가요? 뭐 지금 국방부에서 안전 상황을 부랴부랴 점검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 그 전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종자 구조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도 되게 위험한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면서 무리하게 투입하는 분위기라면 사실 어디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네.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당장 어떤 대책 그리고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보고 드려야 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덜 그렇죠. 불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수해 현장에 장병들이 투입이 돼서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던데, 가방 메고 길에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사진들을 좀 찾아봤어요. 장병들이 이제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 투입됐던 사진을 보니까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식사마저도 이렇게 하면서 고강도의 수색 작업과 업무들을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 저 현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재해 현장에서 장병들이 대단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국민을 위해 애쓰고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처우들, 밥이라도 잘 먹이는 거는 이런 군 수뇌부가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방비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이 이 대민 지원 나가는 병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기본적으로 장병들의 헌신을 예전부터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대민 지원을 홍보하는 포스터랍시고 육군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게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할 땐 어디든지 불러줘. 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는데 장병들이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필요할 때 어디든지 불러다가 쓰는 게 대민 지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장병들이 그 재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그거를 희화화하고 되게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장병들이 길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면 식사라도 제대로 이렇게 넉넉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그랬다면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왜 군이 바뀌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하는 군의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그 장병들을 고생시키고 어려운 일에 투입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군인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미처 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게 단연간의 대민 지원으로 빚어지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대민 지원에 군인들이 투입이 되면 보상을 따로 받습니까? 이것도 항상 사실은 늘 말썽입니다. 네. 이 부대장 재량인데요. 재량이요? 예, 재량입니다. 위로 휴가나 포상 휴가를 받는 부대도 있는 한편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 그냥 당연히 다녀와야 된다고 여기는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도 사실은 군인권센터에 종종 들어오는 편인데요. 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은 다 초과 근무 수당 인정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병사들은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는 것도 사실 굉장한 문제이죠. 그러면 어떤 규정 같은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량이란 말은. 대민 지원을 어느 경우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에 대한 규정은 법령상에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대민 지원은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군인들이 현장에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저 여건을 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사건은 그냥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체 뭘 좀 바꾸면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이제 군인의 희생 네.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 보는데요. 희생이나 헌신은 불가피한 것이지 아무 때나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네. 희생할 필요가 없는 일에 희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사람이 죽고 이게 얼마나 사실 어이없는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해복구 그리고 실종자 수색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중대본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체계에서 혹시 실적 압박이나 이런 불필요한 요구가 있지는 않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어이없는 인재를 겪고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도 뭐 사령관도 사단장도 뭐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사과한다고 사실 돌아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누가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 부대에서 이런 계속되는 대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갖는 데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애써주신 군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맞는 처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 식물 경제,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새마을금고 괜찮나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증권사 관계자를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금감원이 그 증권사의 그 리스크 담당자들을 불렀는데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PF 대출, 그 증권사의 그 PF 대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면서 사실 불렀습니다. 네. 금감원이 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1조 6천억 원인데요. 네. 이게 202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9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2년 3개월 만에 무려 지금 39조 원 이 PF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금융권의 그 PF 대출이 늘어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연체율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예. 뭐 최근 뭐 계속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그 사업장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그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얼마인가 봤더니 올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01%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말 1.19%보다 0.82%포인트 이렇게 껑충 지금 뛴 상태입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석 달 만에 2배가량 뛰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그 PF 대출 연체율 2020년 말에 0.0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고. 지금 3월 말 2.01%니까 네. 지금 뭐 2년 반 3개월 만에 무려 지금 4배가량 부동산 PF 연체율이 그러네요.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말은 결국 지금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어디선가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제 증권사를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봤더니 무려 15.88%인데요. 이거 새마을금고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연체율이? 높죠. 예. 새마을금고가 6%였으니까. 네. 이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6%였는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무려 16%에 육박을 하는데 예. 이게 2020년 말만 하더라도 3%대였습니다. 오. 이제 무려 지금 5배가량 지금 급증을 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켜보다가 이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증권사 담당자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금융 전문사 그러니까 이게 뭐 캐피탈사 이런 데인데요. 네. 카드사, 캐피탈사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부동산 그 PF 연체율이 지금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지금 올해 3월 말 연체율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긴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한 것도 부실이 좀 많다 그러던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역시 갑자기 이제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네.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것, 그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사인 멀티에셋 자산운용이 투자했던 홍콩 그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 여기가 지금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에 무려 2,800억 원짜리 그 규모의 그 펀드를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90% 상각 처리를 하기로 지금 최근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2,800억 원 투자하고 280억 원밖에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외에도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펀드가 또 3,700억 원 투자했던 그 독일의 트리아논 빌딩도 지금 이미 매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것도 그 강제 매각이 되면 저가에 팔립니다. 결국 이제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국내 PF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대체 투자했던 이런 자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대체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 투자가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저희가 그 투자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네. 금측 자료를 보니까 18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부동산으로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했던 순자산이 무려 76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2019년에 우리가 투자했던 게 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 4년 사이에 거의 20조 원 이상 우리가 지금 대체 투자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동안은 마치 우리가 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상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투자를 했던 열풍이 있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90% 상각 처리하기로 했으면 이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의 10%밖에 못 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10%라도 이제 건지면 다행이고요. 이게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했던 펀드가 후순위라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전액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다른 외국계 기관들에서 1순위, 2순위가 지금 잡혀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우리 국내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 사실상 투자했던 원금은 물론이고 이 원금에서 얼마나 건질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이제 해당 펀드는 이제 법적 투쟁을 하면서 일단 최대한 그 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역시 그 해외에서 우리 투자했던 부분들 회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증권사 관계자를 불렀다면서요. 네. 무슨 얘기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CRO라고, 그러니까 최고 위기 경영자죠. 치프 리스크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을 불러서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좀 강화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국내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증권사 CEO를 우리가 직접 부르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오늘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PF 대출 연체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부동산 이 스포저가 이제 부실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CEO들 개별 면담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간담이 조금은 이제 서늘해질 이제 그런 일종의 경고용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PF도 문제지만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네.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이게 이제 1개월 이상 이제 연체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0.37%인데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14%포인트인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전에 비해서 연체율이 2배가량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 0.37% 연체율 이 자체로는 높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에는 보면 이제 크게 이제 가계 대출이 있고
또 뭐 기업 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가계 대출만 보더라도 연체율이 0.34%인데 요게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올랐고요. 예.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역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 이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과 같은 이제 가계대출도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가량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출액이 많은 게 5대 시중은행입니다. 예. 이 5대 시중은행의 그 5월 신규 연체율 이 평균도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신규 연체율에 비해서 2배 가량. 이번에 지금 0.09%인데요. 네. 지난해 5월이 0.04%였으니까 이 비율로 보면 이제 2배 가량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연체율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량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그 연체율의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다라고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이게 이제 걱정이고요. 특히 이제 9월이 되면 그동안 그 정부가 계속 유예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대출 이게 이제 거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체율이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잖아요. 뭐 이자를 그렇죠. 좀 덜 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미뤄준다든지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체율이 속도가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가계대출 혹은 이제 기업대출의 그 신용 위험에 대한 지금 리포트 보고서를 지금 개송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 금융기관 대출 형태 서베이 이 결과를 냈는데 요거 보니까 국내 은행의 여신 담당 책임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책임자죠. 이 대출 책임자들이 예상한 올 3분기 신용위험 지수가 36인데 2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위험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봤더니 그 3분기에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좀 낮는데 그렇죠. 네,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 이거 풀이하면 연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봤더니 어디냐 봤더니 지금 건설업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또 숙박업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약 지금 업종도 있는데 건설업, 숙박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을 통해서 지금 대출 상환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국은행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신호네요.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의 박병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하거나 강, 호수 주변은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는 5에서 40mm고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전남 해안 지방에서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 낮에는 남부지방,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부산 23도, 서울, 광주 24도, 제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대전, 대구 33도, 광주 32도, 인천 31도, 제주 30도, 부산 29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는 하루 종일 나쁨, 인천, 경기 북부, 세종, 충남 북은 오전에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5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11시가 넘었는데요. 만약 제가 지금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서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켜고 드드드드 냄비에 물 올려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내일 아침에 후회하겠죠. 잠시는 즐겁겠지만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 보면서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OTT를 켜고요. 볼만한 영화 없나 리모컨을 여기저기 눌러대봅니다. 근데 영화 속의 한 장면, 투명한 볼에 노랗고 투명하게 삶아진 국수 위에다가 초록 아삭한 오이를 채 썰어서 얹고요.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 국물을 붓습니다. 토마토를 반을 툭 잘라서 올려주면 완성되죠. 후루룩 후루룩 맛있듯 국수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나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캬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정성스럽고 이 단조로운 한 끼가 주는 충만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영화 속 밖의 현실은 서류 보면서 한입 베어 무는 햄버거, 물을 끊임없이 들이키게 만드는 컵라면입니다. 나 한 사람 먹자고 국수 삶고요. 오이 채 썰고 토마토 썰고 그리고 콩국물 만들고 너무 번거로워서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롯이 요리한 게 언젠지 가물가물한데요. 요즘 서울시에서 행복한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요. 44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철 건강 식재료 그리고 집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교실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전통시장 가서 재료 사고요. 함께 요리하고 그 요리한 것을 모여 앉아서 맛보는 시간까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요리하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인 가구들에게. 며칠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날씨 탓인지 기분 탓인지 아니면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몸이 축축 처지는데요. 혹시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행복한 밥상을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쇼펜하우가 그랬대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삶의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지워줄 만능 지우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해하고 소박한 한 끼가 사람에게 묵직한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고통받는 일상. 하루쯤은 먹방 보는 대신에 나를 위해서 요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건네.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헤매이네. 어디로 가는지 달려가네. 하나도 달라질 건 없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너의 기억에 비틀비틀 그 사이를 건네. 파도 같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걸 잃고 쓰러져 버린 그 순간이 떠오르면 별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아픔 속을 헤매이네. 무심한 척 걷는 이 길 위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따윈 티내지 말아야지.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걷고 있네. 헤매이네. 떠오르네. 또 걸어가네.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 OST죠. 융진의 걷는 마음 들으셨습니다. 김성은의 시사야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신소영님, 행복한 밥상. 저는 지금 옹심이 끓여서 먹고 싶네요.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약을 자주 먹거든요. 옹심이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식감이 좋아서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언경님께도 추천해 드립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안 한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던데 해줄 사람이 없네요. 예. 2919님, 나만을 위한 밥상 차리기 정말 요원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싱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3번에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왠지 그렇게 서글퍼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은 비생산적이고 가성비 떨어질 것 같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주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의 발견 쓰면서 갑자기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기르시던 토마토 밭에서 토마토를 툭 따가지고 무릎에 쓱쓱
내가지고 먹던 그 맛있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참 행복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일어나서 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에만 그치시는 것이 건강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잠깐만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김원경이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는 이언경이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 49초 됐습니다.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엔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리네요. 네. 올 여름을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까지만 해도 이 실종 상태였는데 예. 고 최수근 해병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가 됐다고요? 예, 저희도 어제 방송 저희 코너 이후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 시각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네. 보통 긴급 상황에서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순직을 하는 경우 보통 추서라는 걸 하는데 최수근 해병대 1사단장의 권한으로 추서가 승인됐습니다. 최 상병은 어제 오전 9시쯤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된 거 다 아실 테고요.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내성천 고평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면서도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진심으로 최수근 상병의 순직을 애도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이런 죽음에 순직의 비판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세상을 뜨고 나서 진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글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 넘쳐나고요.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 내보낸 건 사실상 살인 아니냐, 또 장병들을 도구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오늘 함께 애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에 고 최수근 상병 분향소가 차려졌는데요. 유가족들과 동료 해병대 장병들을 포함해서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해병대는 유족과 협의하에 일반인도 조문할 수 있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북 남원시의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또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최상병 가족과 5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입대 후에 어머니 생일 때 월급을 모아서 소고기를 보낼 정도로 효심이 깊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최상병의 빈소 조문이 내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최상병은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이웃 주민분들이 네가 이렇게 가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네. 그리고 벽을 잡고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소방대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네. 그게 아드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예천에서는 남은 실종자 수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경북 예천에선 지금 3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이른 시간 5시부터 일찌감치 소방과 경찰이 감천면, 벌방리, 은풍면, 금곡리 이쪽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 실종자가 3명인데 벌방리에서 2명이고요. 금곡리에서 1명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국은 지금 수색과 응급 복구 작업에 인력 3천여 명 정도, 장비 1000여 대 투입했고요. 드론이나 보트 또 구조견 대대적으로 아무튼 자원을 투입하면서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방리의 경우에는 마을 입구하고 주택이 온통 다 진흙 투성이라고 해요. 예. 예천군 직원이나 육군
54단 소속 군인들 모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내 가족 또 나의 동네라는 생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제가 벌방리는 2명이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각각 남녀 1명씩입니다. 이분들 찾기 위해서 지금 중장비까지 동원한 상태여서 구석구석 수색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이번 수색에서는 해병대는 실종 사건으로 인해 제외됐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고 소방, 경찰, 현장 인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사망 24명, 실종 3명, 부상 17명, 인명피해는 4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3명의 실종자 모두 무사 귀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구 작업은 어떻게 돼요? 시작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산사태 피해가 큰 예천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복구를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중장비하고 인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마을에 흙이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천면 벌방리에서는 지금 30여 가구가 산사태 피해를 입어서 그동안 실종자 수색을 하느라고 좀 늦어진 만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재민들은 복구 작업을 반기긴 하는데 이게 참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서 말을 잇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흙을 걷어내고 집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집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대부분 망연자실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집을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그동안은 또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하신 분이 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민이 1,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분들은 지금 대피소 그리고 마을회관 쪽에서 기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영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부에서 또 코로나가 네. 발병한 경우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자면 이런 위기 상황에 손수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산사태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효자면 백성리에는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고 부산경찰청 경찰 74명이 복구를 위해서 직접 오셨다고 하고요.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천남숙 행정관의 경우에는 중학생 딸인데 이 따님 성함이 곽하림 씨입니다. 봉사활동에 또 참여했다고 하는데 예천군 비 피해가 큰 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피해 복구에 참여하게 돼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 뭐랄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서로 돕고 사는 나라였다. 이제 이렇게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대를 하고요. 이 밖에도 지금 예천, 영주, 안동, 봉화 이쪽에서 경찰 1,000여 명, 10여 개 중대 경찰들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인원이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영식 평론가도 아시다시피. 네네. 그분들 중에서 이재민이 1,200여 명이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경북 지역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한 집과 한 집 사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에서 1,200명이 아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생업을 해야 되니까 네. 서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영식 평론가가 쓰레기 바다 얘기해 줬잖아요. 네. 예, 이 폭우가 지나고 나서 그 많은 쓰레기들이 해변가에 그거 치우는 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네. 한강공원도 뭐 다르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진흙밭이에요. 네. 기자들이 현장을 많이 찾기도 했는데 장화를 신고 종아리까지 잠길 정도로 진흙밭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서울시나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11곳 정도가 이번 호우로 침수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한강 수위가 조금 낮아진 17일부터 네. 청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주말 전까지 그러니까 22일에서 23일 전까지 최대한 지금 청소를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까지 해제할 목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청소에 착수한 이유는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이 개흙이 굳어버리면 청소 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날걸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안 치우면 악취도 난다고 해서 지금 예. 서울시 관계자가 아무튼 많은 분들이 붙어서 10시간씩 청소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원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4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고 이게 또 굳어버리면 예. 늦게 치우면 예산이 5배까지 뛴다고 하고요. 이게 안 치우면 또 미끄러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행로와 차도, 의자 이쪽에서는 이 흙이 많이 덮여 있어서 400여 명이 넘는 지금 인력이 투입돼서 포크레인이나 물차를 이용해서 분주하게 작업을 하는데 뭐 보행로 같은 경우에 흙을 다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바로 오픈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보행로하고 차로 청소가 끝나야 그 이후에 이제 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아까는 장비를 활용한다고 얘기했지만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 닦아야 된다고 해요. 그럴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흙이 말라붙은 경우에는 막 최소 7번씩 손으로 닦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공원 중에 가장 저지대인 반포가 침수가 네. 잦고요. 고지대인 잠원이 비교적 피해가 적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21일부터 지금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이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일하시는 분들 안전이 네.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오픈하더라도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잠깐 전해주셨잖아요. 한 네. 초등학교 교내에서 여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전해주셨는데 우선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도 뭐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또 교직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인이 무엇이냐 발빠른 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찰에서 아무튼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어서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 측 그러니까 서희초 교장이 오늘 오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걸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훌륭한 교사였다. 애도를 표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는 이제 고인의 담임 학년이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이 됐고 네.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라 나이스 권한관리 업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에 담임 교체 사실이 없다. 해당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다. 그리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가족 연루설 온라인상에서 거론됐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문과는 별개로 지금 교원단체와 유족들 그리고 교사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질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가 안 됐을 뿐이지 해당 학급에서 학폭이 있었는지는 따로 더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섣부른 결론 내지 마라. 그러니까 즉 학교는 접수가 공식적으로 안 됐을 뿐이라는 거지 그 학급 내에서 학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별개 사안이라는 예단하지 거잖아요. 말라라는 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예. 둘째로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희망대로 배정된 1학년 담임이다. 이게 업계에선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저학년 배정은 저학년생들이 워낙 챙겨줄 게 많아서 20대 여성 선생님이 1학년 담임하는 경우는 없죠.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지 초임에게는 잘 안 맡긴다는 게 일단 중론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아까 나이스 권한관리 업무라고 말씀드린 거 보면 네. 이게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이번에 4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저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게 전산 업무고 컴퓨터 업무여서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권한 부여를 다시 해야 되는 비교적 힘든 업무라서 네.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저학년을 맡은 초임에게 나이스 업무까지 주는 건 좀 과했다는 게 교직 사회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예, 아무튼 이날 오전부터 지금 학교 앞에 지금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고 교문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포스트잇으로 수백 장이 붙고 있습니다. 교직의 길에 한참을 달려온 선배 교사가 너무 미안합니다.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추모 문구가 붙어 있고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제 지인들 중에서도 초등교사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에도 올라가서 추모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죠. 추정을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중에서 하나 빠진 게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그렇죠. 근조화원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붙어있는 내용들을 이 초등학생들한테 특히나 이 1학년들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예.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예.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네. 그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도 중형은 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이 안 됐다고요? 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습니다. 인하대에서 동급생 성폭행하려다 단과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네.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받았고요. 성폭력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원심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려보면은요. 7월 15일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A씨가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지니까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만취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을 하면 이게 혹시나 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A씨가 알면서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데 1심과 2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항소심의 쟁점은 그 A씨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바깥으로 밀었냐. 이게 쟁점인데 재판부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과수의 사건 감정을 맡겨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재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볼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면서 어느 부분을 들어 올렸는지 검찰이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강간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11에서 14년인데 이거보다 높은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정했다는 점, 이게 양형사유에 반영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처럼 대답을 요구하면서 녹음을 한 점, 네. 피해자가 추락한 뒤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점, 이것들이 사유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말 날씨 좀 살펴보죠.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또 주말엔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 날씨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더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뭐 폭염 경보가 내려져서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예. 올 여름 서울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시는 현재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말부터인데 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일기예보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텐데 총량이 중부가 100mm, 남부가 150mm 이상으로 기상청이 예측하고 있는데 오래 내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또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혹시나 걱정되는 건 지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그렇잖아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시설물도 많이 살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 올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밤참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의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라고 합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왜 안 좋아 보이세요?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예. 방금 전에 저희 공연장에서 무슨 분장한 다음에 지우고 급하게 와서 예. 약간 숨이 찬 거 말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시긴 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로 엄청 빡빡 닦아갖고요. 네. 방금 헬스케 보여요? 예. 다이어트 성공한 걸로. 예. 마음 고생을 하신 건 아니죠? 전혀요. 지금 예. 현재 저희 하고 있는 공연 잘 되고 있어서 네. 약간 풍족한 상태. 아, 예. 그렇군요. 예.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상태? 예, 하시면서 간간히 재량껏 하십시오. 아니요, 예.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끝인데 모두 매진입니다.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괜찮죠? 예. 플렉스 같은. 네. 그렇습니다. 수액 같은. 네. 오늘 공연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오늘 건가요? 소개해드릴 공연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의 일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방송상으로 말할까요? 솔직하게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연 보면서 카피로 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어봤는데 이게 이제 동화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문구래요. 멋있긴 되게 멋있네요. 네, 안데르센의 말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바로 그 덴마크의 동화 작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 신의 손가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로 만든 동화가 소재가 아니라 안데르센의 얘기를 예.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안데르센의 이야기와 안데르센이 쓴 동화를 잘 접목시켜서 만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의 인생이 거의 그대로 소재가 되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안데르센의 동화가 네. 생각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판타지 환상적인 느낌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분명히 동화니까 이쁘고 예. 막 이런 얘기인데 이 작가의 삶 발음이 맞네. 삶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잔혹한 부분, 잔혹동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 네.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가 여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인어공주만 해도 아니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얘기 대본 후반부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네.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어떤 분위기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거나 네. 따뜻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켠이 아릿한 느낌일 가능성이 높네요. 따뜻한 분위기, 이쁜 분위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릿한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느낌을 갖고 나오는 공연. 약간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연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작가의 얘기니까 예. 위인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보러 갈 수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는 건데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연극이나 이런 배우나 이런 쪽에 좀 지망하는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이 좀 청소년들 데리고 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걱정이냐면 학생 공연처럼 보일까 봐. 어른들이 보는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네. 공연 쪽에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네.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그리고 창작자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인지가 예. 궁금한 게 안데르센 동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또 생각해보니까 막상 또 백설공주나 이런 거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네. 재밌는 게 안데르센 분명히 동화 작가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무슨 작품을 썼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작품들. 미운오리 새끼. 빨간 구두, 성냥팔이 소녀. 이런 작품의 작가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팅게일도 안데르센 작품이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눈의 여왕, 네. 백조왕자,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공주 말씀하셨던 예. 엄지공주 다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백조왕자는 제가 처음 듣고 눈의 여왕은 네. 드라마로도 엄청 많이 만들어 애니메이션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작품들을 만든 작가인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어공주 얘기가 이제 공연 보는 동안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인어공주도 안데르센 작품이었구나. 언젠가부터 저는 이게 디즈니 작품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주 시리즈랑 헷갈려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다 같은 집안인 줄 알고 지금 예. 제가 헷갈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예.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작품은 안델센이라는 작가의 삶에 이제 그 조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생각하셨고요. 맞추셨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청취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안데르센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내용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공연 본 다음에 궁금해서 소개하려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안데르센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동화 작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안데르센의 꿈은 연극 배우의 길을 가고 싶어서 배우를 도전을 했는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발음도 그렇고 그렇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배우의 길을 포기하게 돼요. 어머. 그런 다음에 안데르센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방황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안데르센의 글솜씨를 알아본 어떤 이 후원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데르센한테 뒤늦게 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 집필한 게 동화가 아니라 일반 소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중에 이제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세를 이제 대중도 사랑하게 되고 문단도 인정하게 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설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다시 방황기를 겪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해요. 네. 네. 이때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대단한 동화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개인적인 이 안데르센의 삶 중에 그 안타까운 부분은 이 당시에 이 안데르센이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의 이 후원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신의 손가락의 내용에 나와 있고 이 이야기가 안데르센이 직접 만든 동화 내용과 잘 접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가 다 들어가진 않을 거고 예. 그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뮤지컬 안에는 안델센의 어떤 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예. 그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을 집필한 직후에 약간 방황하는 시기부터가 뮤지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공연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소설이 아까 사랑을 받았는데 안데르센이 자기 재능에 의심을 갖게 돼요. 이제 소설을 쓰긴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때 안데르센을 계속 이제 후원해주고 있었던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콜린이라는 사람의 응원을 받고 안데르센이 이제 다시 펜을 들죠. 뭔가 써보겠다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공연의 백미인데 이 공연의 맛깔나는 장치인데 펜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소녀가 딱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니 이제 보통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녀가 공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치인데 이 소녀의 정체는 안데르센이 쓰고 있는 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무대적인 장치인 거죠. 안데르센한테는 보이는 소녀고 예. 후원하고 있는 콜린한테는 안 보이는 보여지는 거예요? 존재로. 네. 그렇게 나오죠. 이제 공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제가 그러면 그 동화 속 주인공? 예.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타난 소녀가 안데르센을 계속 콜린의 응원을 받은 안데르센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 얘기를 써봐. 네. 너 날 빨리 탄생시켜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공연 중에 나오는 동화가 바로 미운 우리 새끼예요. 아, 그러면 안데르센의 삶에서 많이 맛봤던 그 좌절들이 동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오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백조였다. 백조가 되는. 그 백조가 안데르센 본인을 뜻하는 거고 와. 이 본인의 이야기가 투영이 돼서 이제 그 안데르센 눈에만 보이는 소녀가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연기하는데 이때 소극장이니까 되게 이쁜 네. 장면이 나오는데 오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열중샷 자세 비슷하게 해서 왜 그 허리에다가 네. 팔을 딱 이렇게 대놓은 거 이게 오리예요. 아, 옷을 입는 건 아니고요? 옷 전혀 없고 옷을 안 입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오리 그 탈 쓰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 배우들이 이건 상상력 빈곤한 제 생각이었군요. 예, 저도 봤으니까 딱 그 생각만 하는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팔짱을 껴놓은 상태가 오리고 이때는 그냥 귀여워 보여요. 배우들이 이 상태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네.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근데 그러다가 백조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장치 팔을 그냥 펴요. 부드럽게. 오. 이렇게 피면은 백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치가 이 안무가 별것 아닌 안무인데 소극장에서 너무 아름답고 이쁜 동화처럼 딱 보여지게 돼요. 오. 네. 그게 이제 소극장에서 보면 더 감동이 크긴 하겠네요. 네, 아주 작은 무대에서 3명밖에 안 나오는 공연인데 다 큰 성인 배우들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안데르센을 연기하다가 이 미오노리 새끼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도 흥분해서 그런 춤 같은 걸 막 추는 거죠. 이때 이제 관객들은 뭔가 묘한 환상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뻐 보이는 이 소극장의 묘미죠. 세 명이서 그 안데르센의 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그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소극장에서는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화 쓰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오노리 새끼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를 막 쓰기 시작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안데르센이 본인을 후원해줬던 아까 콜린이라는 사람의 네. 콜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자꾸 커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아. 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죠. 근데 그러던 차에 안데르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그 동화 속의 주인공 소녀가 계속 옆에서 뭐 하는 거냐, 작품을 써야지 하면서 계속 이 안데르센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작가, 예술가, 이 동화 작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 프레스를 받는 그런 느낌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안데르센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게 작품이야? 그럼 써줄게. 네. 이러면서 막 쓰기 시작해요. 이때 나오는 작품들이 안데르센의 폭발한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입해 놓은 상처받은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냥팔이 소녀. 아. 네, 그 다음에 눈의 여왕. 그 잡혀가지고 갇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빨간 구두. 막 춤을 계속 추고. 네, 춤을 안 추면은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들을 마구 써내요. 진짜 잔혹 동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대충 봤었던 그냥 이쁘게만 봤었던 동화들이 우린 해피 엔딩만 보니까 네. 이 과정들을 딱 이제 안데르센의 얘기를 듣고 네. 동화를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가 탄생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보는 내내 예술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짠한 느낌으로 공연의 어떤 이 성격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그 옆에서 계속 부추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 소녀가 빨리 동화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공연도 하시고 예술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괴로움을 창작진들한테 맡기고 저도 계속 푸시를 가하는 중이죠. 소녀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소녀는 없고 주로 이제 작업자들과 네. 계약서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네. 연습 과정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가서 보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예.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럼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약간 있었던 그런 예. 공연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안데르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안데르센은 그 사랑한 사람한테 고백을 해볼 생각은 그 당시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상황 그 시대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그렇게 계속 써내려 가다 보니까 콜린은 자꾸 자기를 후원해주는 콜린은 너의 동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계속 자기를 작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데르센이 마음을 먹습니다. 고백을 하기로. 콜린에게. 근데 콜린에게 다가가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찰나 콜린이 그런 안데르센의 마음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뭔데요? 안데르센한테 자기의 결혼 소식을 전해요. 네. 안데르센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때부터 봤었던 공연의 내용이 이 신의 손가락이라는 공연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바로 인어공주가 탄생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데르센은 본인이 이제 인어공주가 되는 거고 인어공주가 우리가 봤던 동화에서 나왔던 그 구해줬던 왕자, 이 왕자가 콜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생겨서 네. 목소리를 잃고 다리가 생긴 인어공주가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왕자 곁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데르센이 작품을 쓰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네. 왕자님 옆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표현을 그 극 중에서 표현을 하는데 예. 수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안데르센은 옆에서 자기가 왜 인어공주의 어떤 내용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계속 독백으로 막 관객들한테 쏟아내고 있고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소녀가 콜린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잃었으니까 수어로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짠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어공주가 결국 우리가 동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안데르센은 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인어공주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한 공연이 전체적으로 한 9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안데르센이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은 약간 좀 이렇게 동화스럽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가고 처음에 동화를 만든 다음에는 좀 흐뭇하게 우리가 아는 동화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다가 성냥팔이 소녀 나올 때는 약간 좀 힘들게 보다가 한 공연에 한 75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인어공주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공연에 대한 흡입력이 엄청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거기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바라보시게 되는데 이 장면의 그 또 하나의 큰 장치는 이 소녀가 너무 해맑게 안데르센이 만들어 놓은 동화의 주인공이니까 이 소녀가 너무 해맑게 자기를 아름답게 자기를 멋지게 표현해달라고 계속 안데르센을 부추겨요. 그리고 인어공주의 연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동화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동화를 탄생시킨 안데르센의 아픔을 집약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다음부터는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뭐 이런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G.O.D 뮤직비디오 중에 전지현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잘 가. 네. 그 싫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슬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처절하게 외치는 것보다 말 못하는 그 수화가 그 수어가 약간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인어공주의 이야기 얼마 전에 영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인어공주 언더 더 씨 그것만 기억나잖아요. 우리 지금 막 가재 춤추고 막 이런 거. 엄청 발전. 언더 더 씨 이러면서 나오는데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저리는 이야기고 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잃고 사랑을 헌신적으로 했으나 나중에 알아차려주지 못해서 자기는 결국 뒤돌아선다. 이 내용이 안데르센의 삶에 많이 묻어져 있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신의 손가락이라는 뮤지컬은 그 콜린에 대한 사랑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벽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의 마음을 많이 닫았던 그래서 끝까지 일생을 혼자 살았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이런 삶이 있었던 작가이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공연을 보면 약간 씬씬마다 이 묘한 슬픔이 전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공연입니다. 누군가나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상대 성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짝사랑했던 혹은 말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가슴에 묻었던 얘기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 명이 이 밀도 높은 얘기를 끌어간다 그러면 배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배우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3인조 밴드가 또 있거든요. 아 뒤에서요? 무대 뒤에서. 생으로 해요? 네, 생이죠. 물론 스피커를 통해서 하죠. 제가 너무 생으로 아니 이렇게 질문 고품격으로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합니까? 저도 시사에서는 약간 좀 그 생경한 표현인데 생 라이브 맞고요. 죄송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으로 듣는 음악에 배우들의 감정이 폭발할 때 듣는 이 약간 절규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극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이 좀 배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1열, 2열 이 앞쪽에서 배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시는 관객들이 훌쩍이고 계시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펙트가 돼서 효과가 돼서 객석이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감정 소극장이 갖고 있는 그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재미있는 공연도 소극장은 앞에서 웃어주면 뒷좌석까지 웃음이 돌고 뒷좌석에서 웃음이 소리가 날 때쯤 되면은 앞좌석은 또 새로운 그 대사에 또 웃음이 나고 웃음이 또 돌거든요. 근데 이 슬픔이나 감동도 그렇게 돌아서 이 공연 끝나고 나서 있던 그 잔잔한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소극장에서 다시 대극장을 가거나 이게 쉽지 않아서 요즘에 소극장
관객들 중에 마니아 관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 OST 쫙 이렇게 깔리잖아요. 네. 드라마 이럴 때. 네. 그 OST 끄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음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라이브로 이렇게 깔린다 그러면 배우들 연기도 훌륭하겠지만 네네. 공연 자체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배우 입장에 저는 배우를 안 해봤지만 네. 이렇게 앞에서 관객이 보면 네. 앵간자리하고 안 될 것 같거든요. 배우는 이제 그 입금되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소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초롱초롱하게 보는 이 눈을 경험한 배우들은 이 느낌을 또 잊지 못하더라고요. 배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이번 그 이 신의 손가락에 나오는 배우 중에 한 명 이제 아까 안데르센 역할했던 네. 배우 중에 유승우, 조용희, 김희담이라는 배우분들이 하시는데 이 유승우라는 배우는 K-팝 아니다 슈퍼스타 네. K 거기서 좀 굉장히 어린 앳된 네. 청년으로 나왔던 기타 잘 치는 친구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배우가 벌써 20대 중후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이 유승우라는 배우가 지금 안데르센 동화 속에 나왔던 동화의 소년 같은 주인공이었었던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안데르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콜린이라는 역할은 김찬호, 이한솔, 성현 배우라는 분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녀 역할을 맡은 윤진솔, 송영미, 임소연 배우가 하는데 이 여성 배우들이 그 소녀 역할을 너무 이쁘고 약간 디즈니에 나오는 목소리 톤으로 노래를 너무 이쁘게 부르니까 그 연령대 어떻게 되시는데요? 20대 한 후반 됐을걸요. 다들. 그 10대는 아닌 거죠? 10대 아니죠. 오. 예. 아니다. 30대 초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로에 뮤지컬 배우들 중에 특히 여성 배우들 중에 노래를 이쁘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약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 대비. 예. 뭐 제가 다른 나라 인구 조사는 안 해봤지만 노래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K-팝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K-팝 그래서 지금 TV에서도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도 네. 대학로 무대에 있는 배우들을 많이 섭외해 가거든요. 네. 아마 이 가수 이쪽도 아마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예. 보통 이제 제가 뮤지컬 소개하면 노래 2곡 정도 갖고 오는데 네.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 곡만 준비했고요. 네. 공연에 이제 시작할 때쯤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 과거를 꾸는 꿈이라는 이제 이 신의 손가락의 첫 번째 넘버인데 이거 들으시면서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삶과 잘 접목시켜 보시면 힘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이 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김상원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신의 손가락 가운데 과거를 꾸는 꿈이란 넘버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